한국은 존재해선 안 되는 나라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폭탄 발언이 울려 퍼지자 193개국 대표들이 술렁였습니다. 10년 후 한국어를 모르면 세계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조작이다. 중국 측이 소리쳤죠. 그러나 그가 공개한 자료를 본 순간 모든 반발은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잠깐 영상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리처드슨입니다. UN 경제개발위원회에서 3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그날은 2019년 9월 뉴욕 UN 본부 4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원래 경제동향 보고회가 시작됐죠. 한국은 존재해선 안 되는 나라입니다. 갑작스런 발언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고 노트북을 보던 시선들이 일제히 앞쪽으로 향했어요. 발언자는 헤이스팅스 박사였습니다. 하버드 경제학과 석좌 교수이자 저의 선임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옆자리 프랑스 연구원 르클레르가 반문했습니다. 헤이스팅스 박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경제학 이론상으로는 말이야. 자본도 자원도 기술도 없던 나라가 70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낼 수는 없거든.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50년 한국의 1인당 소득 67달러. 당시 가나가 179달러, 필리핀이 128달러였으니 정말 최하위 수준이었죠.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10년 후 한국어를 모르면 도태될 겁니다. 이번엔 독일 출신 밀러 연구원의 발언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어라니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한국은 삼성과 현대 정도만 떠오르던 나라였거든요. 리처드슨, 자네 생각은 어떤가? 헤이스팅스 박사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경제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머릿속엔 몇 가지 통계만 맴돌았죠. 글쎄요, 한국은 분명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지만 다른 신흥국들도. 다른 신흥국이라고 했나? 헤이스팅스 박사가 말을 끊으며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각국의 회복 속도를 비교한 차트였어요. 태국은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을 못 넘었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3년 만에 완전 회복했어.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마이너스 5.1% 성장률을 기록한 후 1999년 플러스 10.7%로 반등했어요. 믿기 어려운 속도였죠.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중에서 이런 회복력을 보인 사례는 전무합니다. 캐나다 출신 톰슨 박사가 덧붙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IMF 프로그램을 받으면 최소 10년은 경제 침체에 시달리거든요. 더 신기한 건 2008년 금융위기 때죠. 이번엔 일본 연구원 다나카가 발언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전 세계가 패닉 상태였는데 한국만 6개월 만에 안정을 찾았어요. 저는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단순한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뭔가 다른 패턴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존재해선 안 되는 나라라고 한 거야. 헤이스팅스 박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물체를 본 것 같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모두 생각에 잠겼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영국 연구원 윌슨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럴 리가. OECD와 세계은행 자료를 교차 검증했어. 모두 일치해. 헤이스팅스 박사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스크린에 남아있던 한국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1953년부터 2019년까지의 곡선이 마치 로켓 궤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맨해튼 아파트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 놓친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을 뒤적이며 한국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꾼 탐구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한국 경제 데이터에 빠져들었습니다. UN 경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파면 팔수록 더 이상해졌죠. 1950년 한국 GDP는 13억 달러였습니다. 같은 해가 나가 23억 달러였으니 정말 바닥이었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엔 더 참혹했죠. 1인당 소득이 6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당시 CIA 보고서에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1954년 작성된 기밀 문서였는데 2000년대 초반에 공개됐죠. 보고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영구적으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달랐습니다. 1960년대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연평균 성장률이 8%를 넘어섰죠. 1970년대엔 1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개발경제학 이론상 이런 고성장이 30년간 지속되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보통 5년 정도가 한계였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IMF가 570억 달러 구제금융을 승인했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당시 IMF 조건은 혹독했습니다. 긴축재정, 고금리 정책, 기업 구조 조정. 보통 이런 처방을 받으면 최소 10년은 침체에 시달려요.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1998년 마이너스 5.1% 성장률을 기록한 후 1999년 바로 플러스 10.7%로 반등했어요. 2000년엔 8.9%, 2001년엔 4.5%를 기록했죠. 3년 만에 완전 회복이라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맞았어요. 2000년 한국 GDP는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어요. 태국은 1997년 마이너스 2.8%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07년까지 10년간 평균 4% 성장에 머물렀죠. 인도네시아는 더 심각했어요. 마이너스 13.2%를 기록한 후 15년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만 다를까? 저는 IMF 내부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당시 처방전은 모든 나라가 동일했습니다. 재정 건전화, 금융 구조 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더 신기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어요. 미국은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 유럽은 재정 위기에 시달렸죠. 한국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8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4%까지 떨어졌어요. 원화도 30% 가까이 폭락했죠.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 2분기부터 바로 회복세로 돌아섰어요. 다른 나라들이 아직 바닥을 헤맬 때 한국은 이미 성장 궤도에 올라섰죠. 6개월 만에 회복이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독일도 2년, 일본은 3년이 걸렸는데 말이죠.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은행 통계, OECD 보고서, 세계은행 데이터까지 모두 뒤져봤어요.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의 위기 회복력은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달랐죠. 뭔가 빠뜨린 게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엔 없는 무언가가 작용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때 문득 헤이스팅스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맞았어요. 한국엔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없었죠. 인구는 5천만 명에 불과했고 국토 면적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경제 성장의 진짜 동력은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려고 했어요. 특히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현장 기록들을 찾고 싶었죠. 그게 제가 진짜 한국을 알게 된 첫걸음이었습니다. 뉴욕 공공도서관 지하 3층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관련 현장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마이크로필름 자료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보관되어 있었죠. 첫 번째로 찾은 건 1963년 독일 파견 광부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로 보낸 젊은이들의 이야기였어요. 월급의 90%를 한국으로 송금했다. 독일 현지 신문 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믿기 어려웠죠. 월급의 10%로만 살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광부들은 하루 16시간씩 지하 800m에서 일했어요. 생활비를 아끼려고 빵과 우유만 먹으며 지냈죠. 독일 동료들이 맥주를 마실 때도 그들만 물을 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개인의 희생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극단적이었거든요. 간호사들 기록도 찾았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만여 명이 독일로 갔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고생했지만 묵묵히 견뎌냈죠. 한 간호사의 일기가 남아 있었어요. 오늘도 송금했다. 집에서 온 편지를 보니 동생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한다. 기쁘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포항제철 건설 기록도 흥미로웠습니다. 1970년 공사가 시작됐는데 작업 환경은 열악했어요. 바다를 매립하면서 제철소를 짓는 전례 없는 공사였죠. 태풍이 와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현장 감독의 회고록에 그런 대목이 나왔어요. 1972년 태풍 베티가 포항을 강타했는데도 새벽 5시부터 자발적으로 나와서 복구 작업을 했다고 했죠. 자발적이라고? 저는 주목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나섰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새마을 운동 자료도 찾았습니다. 1970년 시작된 농촌 개발 사업이었는데 정부 예산은 시멘트와 철근만 지원했어요. 나머지는 모두 주민들이 부담했죠. 한 마을 이장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어요. 논 한마지기를 팔아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힘들어도 아이들만큼은 편하게 살았으면 했거든요. 개인 재산을 팔아서 공공시설을 만든다는 게 놀라웠어요. 경제학적으론 비합리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1970년 3만 5천 개 마을 중 1만 6천 개 마을이 참여했어요. 도로 포장, 상하수도 설치, 마을 회관 건립까지 모든 게 주민주도로 이뤄졌죠. 이건 근로시간이 아니라 투자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에겐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약이었던 거죠. 1997년 외환위기 때 자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기록을 보니 참여자가 351만 명이었어요. 총 227톤의 금을 모았죠.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내놨고 아이들이 돌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치과용 금리까지 뽑아서 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있어야 금도 의미가 있다. 한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21억 달러 상당의 금이 3개월 만에 모였죠.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대응했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연대 임금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IMF 구제금융 시절 대기업들이 임금 삭감을 제안했는데 노조가 먼저 동의했습니다. 파업 대신 고통 분담을 선택했죠.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으론 설명이 안 됐어요. 노동자는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게 합리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 달랐습니다. 기업이 살아남았고 일자리도 지켜졌어요.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 이익을 택한 거였죠. 밤늦도록 자료를 뒤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비밀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어요. 개인의 합리성이 아니라 집단의 합리성이었죠. 이들은 다른 방정식을 쓰고 있어.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경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공식 기록이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보려고 했죠. 도서관 지하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특별 자료실이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관련 기밀 문서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사서 윌슨 씨의 도움으로 접근 허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건 1951년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보고서였어요. 표지에 큰 글씨로 극비라고 적혀 있었죠. 50년이 지나서 공개된 문서였습니다. 한국 재건은 불가능하다. 보고서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유엔 조사단이 한국을 둘러본 후 내린 결론이었죠. 내용을 읽어보니 더 참혹했습니다. 공장 80% 파괴, 철도 70% 끊어짐, 항구 90% 사용 불가. 숫자만 봐도 절망적이었어요. 인구 1천만 명 중 300만 명이 난민 상태.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천막과 판자촌에서 살고 있었죠. 겨울철 추위로 매일 수백 명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경제 전망이었어요. 향후 50년간 외국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 유엔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죠. 한국은 영구적으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CIA 보고서도 찾았습니다. 1954년 작성된 한국 경제 재건 가능성 평가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자원 부족, 기술 부재, 자본 결핍. CIA 분석관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엔 경제 발전의 기본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일본 식민 지배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 심각. 보고서는 더 나아갔습니다. 36년간 일본의 수탈을 받아서 독립적인 경제 구조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다만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담당 분석관의 개인적인 의견 같았어요. 폐허 속에서도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식 보고서의 절망적인 전망과는 대조적이었죠. 더 찾아보니 같은 분석관이 쓴 개인 일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임스 해밀턴, 당시 29세였어요. 1953년 10월 15일. 서울 시내를 둘러봤다. 모든 건물이 무너져 있다. 그런데 신기한 광경을 봤다. 일지는 계속됐습니다. 임시 천막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책상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말이다. 칠판은 나무 판자에 수추로 글씨를 쓴 거였다. 구체적인 묘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부모들이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면서도 아이들 교육비는 꼬박꼬박 냈다. 해밀턴은 이해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경제학적으론 비합리적이다. 당장 생존이 급한데 교육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그의 관찰은 계속됐습니다. 1954년 3월 20일. 부산 피난민촌을 방문했다. 판자집 사이사이에 서당이 있었다.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왜 그럴까? 해밀턴의 의문이 일지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1954년 7월 8일. 답을 찾았다. 그들은 지금이 아니라 20년 후를 보고 있다. 핵심적인 통찰이었습니다. 부모들과 대화해보니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우리 세대는 못 배워서 이 꼴이 났다고. 아이들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1950년대에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해밀턴의 마지막 기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954년 12월 31일. 공식 보고서엔 쓸 수 없지만 개인적인 예측을 해본다. 이 나라는 30년 안에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면담 기록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해밀턴의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숫자는 절망을 말하지만 사람은 희망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예언이었어요. 1954년부터 30년 후인 1984년 한국은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성장했으니까요. 다른 기밀 문서들도 비슷했습니다. 공식 전망은 모두 비관적이었는데 현장 관찰자들의 개인 기록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1955년 영국 대사관 보고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경제 지표는 최악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다르다. 외교관 로버트 스미스의 본국 보고였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매일 몇 원씩 모아서 개를 만든다고 한다. 나중에 자식 공부시키려고 말이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의미가 컸어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식 기록들이 놓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지와 희망 말이죠.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진짜 비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997년 12월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원화는 연일 폭락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현지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1998년 1월 5일부터 시작된 자발적 운동이었습니다. 정부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정당이나 단체가 조직한 것도 아니었어요. 첫날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명동 성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섰어요.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들고 나왔고 아이들이 돌반지를 가져왔죠. 왜 하시는 거예요? 기자가 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인터뷰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나라가 있어야 금도 의미가 있잖아요. 단순하지만 강렬한 대답이었습니다. 개인의 재산보다 국가의 존립이 먼저라는 생각이었죠. 더 놀라운 건 참여 규모였어요. 첫 주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소가 만들어졌죠. 부산에서 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아이 돌반지를 빼려니까 울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줬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도와야 한다고. 7살 아이도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반지를 내놨어요. 대구에선 치과 의사들이 특별한 기부를 했습니다. 환자들이 금리를 뽑아서 기부한 거였어요. 멀쩡한 치아를 뽑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죠. 아프지 않으세요? 간호사가 물었다고 해요. 나라 아픈 것보다야 덜하지. 환자의 대답이었습니다. 3주 차에 접어들면서 더 큰 기부가 이어졌어요. 재벌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금장 신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연예인들도 방송에서 착용하던 금반지를 벗어서 기부했어요. 이순자라는 70세 할머니의 사연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6.25때 피난 가면서도 안 버린 금반지를 내놨어요. 50년을 간직한 반지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가난할 때도 팔지 않고 버텨온 마지막 재산이었죠. 왜 그러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살기 위해서 간직했지만 지금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놔야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했어요. 놀라운 건 해외 교민들의 참여였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교민 1만 명이 참여했어요. 독일에서도 5천 명이 동참했죠. 뉴욕에 사는 한국인 의사 김철수 씨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내 결혼 반지를 붙이려고 우체국에 갔는데 직원이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금을 붙인다고. 3개월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참여자 351만 명, 총 227톤의 금을 모았어요. 시가 21억 달러였죠. 믿을 수 없다. 당시 IMF 관계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세계 경제사에 전무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효과였어요. 금 모으기 운동으로 모인 돈이 외환 보유액 증가에 직접 기여했습니다. 심리적 효과는 더 컸죠. 국민들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외신들도 주목했어요. CNN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전례 없는 국민 단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거였어요. 금 모으기가 끝난 후에도 이런 정신이 계속됐다는 점이었죠. 연대 임금제가 그 예였습니다. 대기업 노조들이 임금 삭감에 동의했어요.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였죠.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의 발언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만 잘 살면 뭐합니까? 협력업체가 망하면 결국 우리도 망하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반납을 신청했습니다. 회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나선 거였어요. 회사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죠. 함께 버텨야 함께 일어설 수 있어요. 한 직원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였죠.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어요. 경제학 교과서엔 없는 이론이었습니다.
합리적 개인이 아니라 합리적 공동체였어요. 개인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집단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거였죠. 이제 알 것 같아.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어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집단적 의지와 연대 의식 말이죠. 그날 밤 자료를 정리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발전 모델이었죠.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리처드슨 발표 주제를 바꾸는 게 어떨까? 헤이스팅스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조였어요. 왜요? 준비는 다 끝났는데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3개월간 준비한 자료였거든요. 글쎄,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서 말이야. 경제학은 과학이잖나. 헤이스팅스 박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호텔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니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발표 자료가 해킹당했습니다. 3년간 모은 한국 관련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거였어요. 누가 이런 짓을? 화가 났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업 파일로 다시 준비했어요. 다보스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순 없었죠. 발표 당일 아침 또 다른 방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오후 메인 세션에서 새벽 6시 조찬 미팅으로 격화됐죠. 시간대도 최악이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6시면 참석자가 거의 없을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의외였어요. 5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연구원들이었지만 몇몇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보였어요. 한국은 존재해선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헤이스팅스 박사의 말로 시작했어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내놓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351만 명이 참여해서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21억 달러였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두 번째 슬라이드는 1960년대 독일 파견 광부들이었습니다. 월급의 90%를 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빵과 우유로만 버텼어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희생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요? 개인에겐 비합리적이죠. 하지만 집단엔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논을 팔아서 다리를 놓았어요. 개인 재산으로 공공시설을 만든 거죠. 청중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서구 경제학으론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거든요. 질문이 있습니다. 독일 경제학자 밀러 교수가 일어섰어요. 그런 행동이 지속 가능한가요? 개인의 희생에 기반한 성장 모델은 한계가 있을 텐데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간 지속했어요.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대 임금제였어요. IMF 위기 때도 금융위기 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한국인들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프랑스 경제학자 르클레르가 물었어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호모 엠파티쿠스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거죠.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결론이었습니다. 경제학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GDP 성장률이 아니라 집단적 희생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사람이 치더니 점점 늘어났어요. 결국 전체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죠. 놀랍군요. 하버드대 클레이튼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30년 넘게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이런 관점은 처음입니다.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네요. MIT 경제학과 박사과정 학생도 흥미를 보였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헤이스팅스 박사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그럼 1997년 이후 한국의 빠른 회복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운이었나요? 6개월 만에 회복한 게 우연이라고 보시나요? 헤이스팅스 박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데이터는 명확했거든요.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 갔어요. 하버드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고 세계은행에서도 연구 제안이 왔죠. 축하합니다. 젊은 그리스 경제학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 모델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위기 극복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아프리카 개발은행 관계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3년간의 연구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보스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로 돌아온 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리처드슨, 나와 좀 얘기할 수 있나? 헤이스팅스 박사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느낌이었죠. 물론이죠. 언제 만날까요? 지금 당장 가능한가? 내 연구실로 와줄 수 있나? 이상했어요. 헤이스팅스 박사가 이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30분 후 그의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더 이상했어요. 평소 정돈된 책상이 서류 더미로 가득했고 박사님은 피곤해 보였죠. 앉게. 헤이스팅스 박사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자네 발표 잘 봤어. 훌륭했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보스에선 다른 반응이셨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과하려는 거야. 헤이스팅스 박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자네한테 숨긴 게 있어. 40년 전 이야기 말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1979년 나는 세계은행 젊은 연구원이었네. 첫 해외 파견지가 바로 한국이었어. 헤이스팅스 박사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당시 한국은 중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었지. 나는 그들의 성장 모델을 분석하라는 임무를 받았어. 파일을 열어보니 1979년 작성된 보고서였어요. 한국 경제 성장 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6개월간 현지에서 살면서 조사했네. 처음엔 자네와 똑같이 생각했어. 숫자로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럼 뭘 발견하셨나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새마을 운동 현장에 직접 가봤어. 경상북도 한 작은 마을이었지. 헤이스팅스 박사의 눈에 추억이 서렸어요. 마을 이장이 논 두 마지기를 팔아서 다리를 놓더군. 나는 물었어. 왜 개인 재산으로 공공시설을 만드냐고. 뭐라고 답하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 비가 오면 개울을 건널 수 없다고. 단순한 이유였지만 강력했어요. 더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 반응이었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지. 오히려 자발적으로 도왔어. 헤이스팅스 박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네. 이들은 다른 방정식을 쓰고 있다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상부에서 거절당했어. 너무 주관적이라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헤이스팅스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결국 다른 보고서를 썼지. 한국의 성장은 정부 주도 투자와 수출 지향 정책 덕분이라고. 전형적인 경제학 해석이었어요. 그 후로 40년간 그 거짓말을 유지했네. 학회에서도 강의에서도. 헤이스팅스 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자네 발표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다 떠오르더군. 내가 틀렸어. 아니,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40년간 권위자로 인정받던 분이 이런 고백을 하다니. 다보스에서 왜 반대하셨나요? 두려웠어. 내 학문적 명성이 무너질까 봐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더군. 자네가 오라. 한국의 기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거야. 헤이스팅스 박사가 파일을 제게 건네줬어요. 이걸 가져가게. 40년 전 내가 진짜로 쓰고 싶었던 보고서야.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과 똑같은 관찰들이었죠. 이걸 공개하셔도 되나요? 그래야 해. 학계가 알아야 해. 경제학이 놓친 중요한 변수가 있다는 걸. 그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헤이스팅스 박사가 하버드에서 특별 강좌를 열었습니다. 한국 모델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이었죠. 40년간 잘못 가르쳤습니다. 첫 강의에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당황했지만 박사님은 계속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진짜 동력은 개인의 합리성이 아니라 집단의 연대입니다. 세계은행에서도 연구팀을 꾸렸어요. 한국 모델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리스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단합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 경제부 장관의 질문이었어요.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도 세미나를 요청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 농촌 개발에 적용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개인의 희생이 어떻게 집단의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케냐 출신 경제학자의 말이었어요. 몇 달 만에 학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연구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어요. 경제 성장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논문들이 쏟아졌죠. 리처드슨, 자네가 패러다임을 바꿨어. 헤이스팅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박사님이 40년 전에 이미 발견하셨잖아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지. 자네는 용기가 있었고.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시간이 걸려도 말이죠. 2020년 6월 저는 생애 첫 한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3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직접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리처드슨 박사님이시죠? 마중 나온 김민준 교수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동안 박사님 연구 결과 잘 봤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이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아이를 동반한 승객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일상인가요? 네, 당연한 거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김 교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서울 중구청 강연이었어요. 1997년 금모으기 운동 참여자들을 만나는 자리였죠. 반갑습니다. 박정순입니다. 73세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당시 결혼 반지를 기부하신 분이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오히려 의아해 하셨어요. 마치 왜 그런 당연한 걸 묻느냐는 표정이었죠. 개인적으론 아깝지 않으셨나요? 개인이 뭐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는 거지. 간단 명료한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참여자들도 비슷했어요. 모두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죠. 특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68세 이철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6.25 때도 IMF 때도 어려우면 함께 버텼죠.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우리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어요. 나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 일정은 포항제철 견학이었습니다. 1970년 건설 당시 참여했던 김태영 씨를 만났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바다를 메우면서 공장을 짓는 거니까. 김 씨가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나요? 우리나라에 철강 회사가 생긴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월급보다 그게 더 중요했죠.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적 자긍심이 앞섰다는 얘기였어요. 1972년 태풍 때 기억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베티요? 그때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복구했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공장이니까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또 우리였어요. 세 번째 일정은 경주의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참여한 마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마을 이장 박순례 할머니가 맞아주셨어요. 올해 78세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논 반마지기 팔아서 마을길 포장했어요.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깝지 않으셨나요? 아깝긴요. 우리 아이들이 진흙탕 안 밟고 학교 갈 수 있게 됐는데.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는 모든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부가 해주길 기다릴 순 없잖아요. 마을을 둘러보니 정말 잘 가꿔져 있었어요. 50년 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시설들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었죠. 지금 젊은이들도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럼요. 작년에 마을 체험관 짓는데 서울 직장 다니는 우리 손자도 휴가 내고 와서 도왔어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정신이었어요. 마지막 일정은 서울대 특강이었습니다. 경제학과 대학원생들 앞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한국의 경제 기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이룬 성과예요.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발전을 선택한 결과죠.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 희생 정신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데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 자발적으로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켰죠. 개인 불편을 감수하고 집단의 안전을 택한 거예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DNA예요. 위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우리가 특별한 민족인가요? 특별하다기보다는 다른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3년간의 연구를 정리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자본이나 기술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였죠. 개인의 희생을 통해 집단의 발전을 이뤄낸 특별한 사례였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다. 저는 마지막 메모를 적었어요. 그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법을 알았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 경제 기적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닌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한국을 떠나는 날 김민준 교수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다시 오실 거죠? 물론이에요. 아직 배울 게 많거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70년 전 폐허였던 땅에 이런 도시가 서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았죠. 그 기적을 만든 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현재보다 미래를,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한국의 진짜 이야기입니다.